원비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재밌게 읽었던 책 중 하나인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에 대해서 조금 책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책은요, 아텐스쿨의 국제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우로 기에가 쓴 책으로서 30년이나 이제 50년 뒤의 미래가 아닌 20년 뒤에 맞이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한 책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의 원 그림은 저자가 말하는 2030년에 나타나는 8가지 변화 키워드인데요. 이 같은 키워드가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키워드가 다른 7개의 키워드를 상호작용해서 거대한 물결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가전을 판매하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 미래의 변화가 우리 사회의 사업 구조에 이제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책에 대해서 해보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제외하고 다양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인구는 1820년도에 10억 명, 그 다음에 1960년도에 30억 명, 그 다음에 1980년도에 50억 명, 그리고 2000년도에 60억 명 이렇게 증가를 하였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인구 폭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중요한 건 2030년을 기점으로 이제 선진국의 인구는 보시다시피 많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되며 그다음에 아프리카가 그 다음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 가장 이제 인구 밀도가 높아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아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이 아프리카 시장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에는 1950년도에 여성이 평균적으로 20살에 결혼을 하고 지금은 이제 28세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제 불평등 심해지는 이러한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경쟁할 수 있도록 이제 투자를 해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짐에 따라서 이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17세까지 이제 애를 키우는 비용이 23만 달러 정도였는데 대학교를 보낸 비용은 2배가 더 들어서 이러한 이제 과도한 교육에 대한 비용이 출산율 저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왼쪽에 아프리카 이제 대륙을 보시면은 실제 아프리카의 면적이 중국, 인도, 그다음에 서유럽, 동유럽 이렇게 미국,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크고 인구가 지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프리카는 엄청난 잠재력을 이제 가진 대륙이 되고 앞으로 세계 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프리카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이 이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도 굉장히 발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토양 관리, 그 다음에 관계수로 유통 분야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2030년도에는 아프리카 내에서의 농업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성장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5천 달러인 거를 보면은 약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혁명만큼 이제 기대되는 분야가 앞에 말씀드린 이제 산업 분야에서 또 이제 이동통신 분야입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전화망이 그동안 잘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동통신망 분야로 이제 바로 건너뛰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페이코나 네이버 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시장이 이미 케냐에서는 10년 전부터 사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무려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지금은 카드가 아닌 모바일 결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케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케냐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거나 이러려면 1시간에서 막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도 발달이 안 돼 있고 의료 상담을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 조사를 이제 나라에서 시행을 할 때 임금 대장이나 뭐 등록 기록보다는 휴대폰을 통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모티브로 하여서 만든 나이로비라는 도시인데요. 실리콘 이제 사바나로 불리고 있고요. 지금은 IT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2030년에 세상을 미리 보고 싶다면 무조건 아프리카로 먼저 가라고 추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많은 미국인들이 이민자가 이제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동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정책이 이제 이민 억제 정책이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이민자들은
하는 일이 이제 가사 더우미, 주방일, 그다음에 농업 관련 단순 노동인데 미국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서는 계산대 담당이나 이제 트럭 운전 경비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안 겹쳤다고 그래요. 또한 이제 이민자들이 오히려 그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굉장히 창출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보면은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뭐 구글, 페이스북, 인텔, 뭐 테슬라, 이베이의 대부분의 이제 첨단 기업의 창업가들이 전체 대비 23% 정도가 이민자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만 봤을 때는 이 비율이 4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미국 같은 국가들에서 이런 이민자들이 오히려 노령 인구를 빠르게 대체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인데요. 최근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보는 MZ 세대를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은 실제로 MZ 세대가 아닌 60세 이상의 실버 세대를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세계 자산의 최소한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 이상을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밀레니얼 세대에 비해서 실버 세대가 가지는 재산이 23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35억 명에 달하고요. 비중으로 보자면 유럽과 이제 북아메리카, 중국의 35억 명의 이제 그 인구 중에 대부분이 이제 유럽과 북아메리카, 중국에 거주를 한다고 하고 60세 이상 비율이 그 일본은 38%, 독일은 3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30년에는 그 치열한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은 이 같은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세대의 중심이 실버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가 이제 예로 든 게 이제 세탁기였는데요. 나이가 많은 이제 그 실버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세탁기의 그 손잡이가 훨씬 더 커져야 되고 미끄럽지 않아야 되면서 그 다음에 글자나 그림 등도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대에 관계없이 이제는 디지털 방식으로 표지되는 계기판이 나와서 그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실버 세대는 이처럼 구매력은 낮을 수 있겠지만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자산이 많아서 소비 시장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이들은 생애 주기 특성상 소비재를 이제 구매해도 몇 년을 더 쓸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릴 그 렌트를 하거나 구독하는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신흥국들의 그 중산층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더 이상 지금은 성장을 할 수 없고 중국이나 이제 인도와 같은 신흥공업국이 매년 이제 1억 명 이상 이렇게 계속 진입을 하고 있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중산층의 주체가 아시아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변화의 흐름은 여기서 예를 들어준 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 중국의 11월 10일 날 있었던 이제 관군제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군제는 이제 중국에서 인터넷 상거래를 이제 기념하는 날인데요. 2017년에 하루에만 250달러 어치가 넘는 상품이 거래되었는데 미국의 비슷한 날인 이제 사이버 먼데이에서는 약 4분의 1 정도인 70억 달러 수준으로밖에 판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신흥공업국 시장의 그 중산층 소비자 규모가 미국과 유럽의 일본의 5배 정도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자가 이제 또 보여준 게 아이폰이었는데요. 아이폰이 저자가 생각하기에는 21세기 초에 등장한 중산층 소비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이폰 뒷면을 보면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승인한 FCC 마크와 이제 EU에서 승인한 CE 마크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아이폰 매출에서 미국과 유럽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은 중국과 인도가 가장 큰 소비자 시장이 되어서 아이폰 뒷면에는 앞으로 중국 및 인도 승인 표시도 생길 것이라고 저자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키워드는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입니다. 현재 여성들은 대부분 학부와 이제 대학원 학위를 받고 있으며 결혼한 여성의 무려 40% 이상이 남편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 부의 이제 절반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성의 지위도 올라가고 OECD 이제 회원국 중에 이제 선진국들의 대표 이제 상장 기업들을 보면은 현재는 영국 뭐 4%, 멕시코 3%,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은 0%인데 2030년이 되면은 점점 이 비율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공 분야에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남성들만큼 될 것이라고 저자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을 여기서 하나 소개한 게 있는데요. 여성들의 부뿐만 아니라 이제 기대 수명도 달라질 거라고 저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성의 수명이 이제 남성보다 길었던 이유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과 그다음에 남성보다 이제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고 위험에 덜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성의 노동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 이제 수명 단축이 계속 되어 왔고 1995년에는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에 비해서 7.8년 정도 길었는데 2018년도에는 6.8년 정도 되었고 2030년도에는 6.3년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소득층의 여성의 경우에는 매우 열악한 노동 환경, 그다음에 약물 노출 등으로 더욱더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키워드는 변화의 전선에 도시가 있다입니다. 도시 지역은 전 세계 토지의 1%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인구로 보면은 55%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화의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전 세계 도시 지역의 인구가 매주 이제 150만 명씩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29곳밖에 안 됐는데 2030년도에는 43곳이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이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저자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현상 같은 경우에는 극섬 현상이 증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이제 2030년까지는 2010년보다 이제 45%를 줄여야지만 이런 기상이변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30년에는 도시 전체가 이렇게 뜨거워져서 열싸움 현상이 발생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높은 사망률, 그다음에 입원, 에너지 사용 및 경제적 손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빈곤 규모가 증가하는 부분인데요. 그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2030년 하늘에서 보이는 밝기 강도가 약간 빈곤 규모를 좀 보여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은 이런 대부분의 도시에 사는 전 세계 1% 부유층들이 부의 약간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맥컬런과 그다음에 에딘버그 미션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인구의 30%가 지금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빈곤도 이제 부도 도시에 몰리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집콕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도시가 커지면서 이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현상이 급증하게 되고 이는 이제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비만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비만 인구가 11억 명 정도 되고 있고 이는 이제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 숫자보다 훨씬 많아지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도시 거주자들 중 4명 중 1명은 상수도 시설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키워드는 과학기술이 바꾸는 현재와 미래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금 로봇 한 대가 평균 5명에서 6명의 인간 노동자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3년도에 이제 약 2,800만 명이었던 육체 노동 종사자 수가 20년이 지난 2015년에는 3천만 명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작 200만 명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30만 대가 넘는 이제 로봇이 설치되어서 200만 명의 몫의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매년 3만 5천 대 이상의 이제 로봇들이 설치가 되어서 2030년이 되면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컴퓨터 전문가와 이제 관리자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같은 업무를 하는 이제 의사나 기존의 이제 사건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는 신참 변호사들과 같은 전문직은 이제는 일자리를 걱정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여러 기술 중에서 이제 나노 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같은 나노 기술은 의료 산업에 이제 가장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의료 산업은 전체 이제 탄소 가스의 8% 가량을 이제 배출을 한다고 해요. 나노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새로운 분야
분야에서 이제 화석 연료로 만들어내는 합성 섬유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춰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몇 번 입지도 않고 옷을 버리는 패스트 패션으로 이제 제조업 과정에서 많은 폐기물과 탄소가스가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노 기술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물리적 특성이나 광학적 특성을 바꾸어서 변형이나 이제 개조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고요. 똑같은 옷 한 벌로도 추운 겨울이나 따뜻할 때 입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나노 기술은 이제 건축이나 의료 산업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소유가 없는 세상입니다. 조만간 이제 닥쳐올 공유 경제의 규모와 예측은 제각각이지만 클라우드 펀딩, 온라인 직업 모집, 그다음에 직거래, 숙박시설 제공, 차량 공유, 디지털 음원, 영화 제공 등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공유 경제가 전 세계 용역과 소비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협력적인 소비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이제 사유재산을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매일 하는 소비 절반 가까이를 공유 혹은 협력 형태의 소비가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거를 연결해주기 위한 스마트폰이라고 또 얘기를 하였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전 세계 이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든 성인의 3분의 2 이상이 자신의 집이나 이제 자동차를 공유 어플에다 올려놓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신흥공업국 시장일수록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공유 경제는 기업들의 정규직 지원들을 임시적인 자유계약 노동자들로 바꿔준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의 결정체라고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서 2015년도에는 이러한 임시적 노동자 비중이 10%에서 16% 늘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임시경제 주체들이 버는 돈은 대부분 이제 그 주요 생계수단이 아닌 일종의 부업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나 그다음에 릴레이라이즈 같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 봤는데 결국에는 대부분 교육 수준도 높고 이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무 많은 화폐들인데요. 누구든지 화폐를 찍어내거나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이제 도래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달러가 굉장히 과도하게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러한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최대 강국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거래나 전환이 어려워서 이러한 자유로운 자본 흐름이 대상이 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건을 가진 모든 국가나 그다음에 국가 원수 그리고 화폐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2030년이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는 정부 당국이 아니라 이제 기업이나 심지어 개인용 컴퓨터가 발행할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더 없으면은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